감사원이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한 네 번째 감사 결과를 발표하자 정치권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은 전방위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한 반면에 자유한국당은 현 정권의 입맛에 맞춘 전 정권 때리기라고 주장했는데요. 한편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이 처음으로 공개됐지만 영수증이 단 한 장도 없어서 눈먼 돈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간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상일 새누리당 전 대변인 두 분 모시고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에 대해서 일단 민주당은 전방위 수사가 불가피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현 정권의 입맛에 맞춘 전 정권의 때리기다.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한 상황인데 두 분 좀 어떻게 보시는지 좀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2010년도와 2012년도, 2013년도 박근혜 정부 시절에 감사원 감사가 있었죠. 물론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있었지만 네. 실제로 이때 제대로 그 감사원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감사원이 4대강 관련해서 이제 감사를 하도록 이렇게 했던 건데 예. 지금 나온 것은 어쨌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관여한 부분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동안은 이 4대강 사업의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실태에 대한 거나 아니면 주요 시설물에 대한 그 품질 및 수질 관리에 대한 실태, 그다음에 설계, 입찰 등 이런 그 계약 관련해서 이제 감사원 감사가 있었다면 이번의 경우는 그 보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의 누가 관여를 했고 그다음에 이명박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가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고 예. 그다음에 그 편익이 50년 동안의 편익이 대략 6조 6천억 원밖에 안 된다. 실제로 들어간 돈은 25조 원인데 그 천문학적인 혈세가 투입이 됐는데 편익은 6조 6천억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좀 그 심도 깊은 조사가 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예. 이전 대통령직도 이게 정권마다 반복되는 정치 감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그 이전 대통령 쪽에서는 그렇게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사실은 이 4대강에 대한 전면 이 정비 사업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좀 차근차근 필요한 그 당시에 박준영 전남지사가 영산강은 필요하다고 했고요. 그래서 예. 영산강을 좀 해보고 성과가 나면 또 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시 집권하던 시절에 전면적으로 소위 추진한 건 사실이죠. 예. 그 결정 과정의 문제를 지금 감사원이 지적하고 있는 건데 이게 그렇다고 어제 감사원 발표를 보면 지금 대통령의 어떤 위법 사항은 확인할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고요. 예. 지금 4대강 사업을 실패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라는 입장도 있어서 이 수사를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듭니다. 게다가 예. 이 징계시효나 공소시효가 지난 측면도 있고요. 그렇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직접 수사해야 되는데 그분이 이번에 감사원 조사에도 협조를 하지 않아서 응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과연 수사에 응할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 감사원 감사 지금 4차례 이루어졌는데 저는 이 감사원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2차례 감사가 있었습니다. 예. 첫 번의 감사는 약간의 부실은 있었지만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 2차례 감사 두 번째도 마찬가지였고 박근혜 정부 시절의 감사에서는 상당히 부실이 있었고 대운하를 염두에 둔 거다.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죠. 이번에도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문제를 지적하신 이후에 감사가 들어갔고 예. 이번에는 소위 결정 과정부터 모든 걸 좀 더 광범위하게 다뤘죠. 그래서 비용 대 편익이 0.2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2013년 추진해가지고 50년 동안 31조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편익은 6조 6천억 원 정도밖에 안 된다. 그렇게 해놓고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한 건데 예컨대 이수나 친수 문제는 편익이 있다고 했는데 치수, 홍수가 발생했을 때 이 홍수 조절 기능과 관련해서는 그걸 평가를 하지 못했어요. 제로라고 했는데 이런 문제 등에 대해서 산학협력단도 어떤 자신 있는 이게 정확한 거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상황에서 감사원이 정말 어떤 정치적으로 이 흔들리는 감사를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감사원의 어떤 독립성 이런 것들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부정부패 문제나 정말 불법의 문제가 드러났다면 그건 그대로 처벌하면 될 일인데 이 사업을 전면적으로 또 수사를 한다. 이게 과연 가능할지 저는 뭐 그 사업이 꼭 잘 됐다고 평가하는 건 아닌데 그렇게 할 경우에 민주당이 또 정치적 부담도 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뭐 앞서서 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이 전 대통령이 어저께 이제 감사원이 밝힌 거는 이 전 대통령이 수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지시 배경이나 이런 거를 밝히지 못했다라고 한 상황이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뭐 여당에서는 강제 수사도 뭐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 좀 나오는 것 같거든요. 일단 뭐 저희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지금 그 4대강 관련해가지고 시민사회 단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진상 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처벌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물론 감사원에서는 대통령에 대해서까지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것은 맞지만 이것이 이후에 어떻게 진행돼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에서 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검찰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물론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는 하지만 국민들의 혈세가 낭비됐던 사건이고 하니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국회가 좀 심도 깊은 논의도 필요하고 사회단체 요청도 있기 때문에 수용해서 지금은 뭐 여야가 공전되어 있고 논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가 좀 있어야 될 것이고요. 상임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청문회도 있고 뭐 국정조사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국회 차원에서 좀 책임 있는 논의가 필요하고 그에 따라서 그 검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뭐 국회에서의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50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런 상황에서 친문 의원들의 이른바 이 부엉이 모임이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개파 정치 부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좀 나왔는데 이 논란에 대해서 일단 좀 두 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좀 이상희 의원님께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어디 칼럼에 쓰면서 부엉이 모임은 해산하는 게 옳다. 그저께 제 글에 나왔는데 오늘 부엉이 모임 쪽에서 해산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해산하는 게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많은 오해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임이 아무리 순수한 정말 친목을 다지는 모임이라 하더라도 이 정치적으로 비치고 또 어떤 정치적인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때 이 모임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발동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파벌이 조성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또 대통령하고 가장 가까운 분들이 모였기 때문에 대통령이 어려울 때 대통령을 지키자는 순수한 뜻이지만 대통령을 정말 잘 도와드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부엉이라는 게 미네르바의 부엉이란 말이 있듯이 그 지혜를 상징하는데 이렇게 모임을 결성을 해놓으면요. 그 모임의 취지와는 달리 지혜롭지 못하게 비칠 가능성이 있어서 해상 결정한 거는 잘한 거다. 그런데 이 모임에 속한 분들이 그러면 향후에 연구 모임으로 어떻게 좀 전환을 할까 이런 고민도 하고 계신데요. 사실은 순수한 정책 연구 모임은 장려할 만합니다. 그런데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끼리만 모여서 연구를 한다면 그 역시 또 정치적으로 비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말 가까운 분들이 관심사는 좀 다르니까 연구 모임을 하더라도 소위 친문의 핵심들이 아니고 비문 계신 분들하고도 이렇게 연구 모임을 한다면 좀 다를 것 같은데 대통령을 생각해서 또 이번에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분들이 그런 모임을 처음에는 결성을 해서 좀 단결력을 발휘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언론도 지적하고 당내에서도 좀 비판이 나오고 하니까 해산한 거는 잘한 거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식사 자리를 가졌고 여기에서 이제 전당대회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게 알려지면서 이제 논란이 된 건데 어쨌든 이 부엉이 모임 측은 이게 그냥 단순한 친목 모임이지 어떤 목적이 있는 모임이 아니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저희 더불어민주당 안에는 다양한 그 생각과 그다음에 철학, 가치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 되기 전에 직업군도 좀 다양하지 않습니까? 이제 뭐 우리 보통 이게 운동하셨던 분들이 정치권에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전문가
영역에서 활동하시던 분들이 들어온다는 뭐 변호사, 검사, 판사 뭐 이렇게 그 직종에서 교수 활동 뭐 그리고 또 이제 뭐 군의 입장을 대변하고 들어오신 분도 있고 뭐 다양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모임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뭐 이게 특히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의원들이 모임을 중심축으로 구성을 하다 보니 이제 언론이나 아니면 당내에서 관심도가 높은 것은 맞는데요. 이 이제 지금 해산한 이 모임이 그 안에 실제로 뭐 친문이다라고 얘기했던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도 있지만 안희정 전 도지사를 지지했던 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딱히 친문 모임이다라고 얘기하기엔 조금 좀 어렵다. 이 그런 규정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어떤 분들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선 과정, 그다음 대선 끝나고 나서 당이 좀 어떻게 가는 게 좋을지에 대한 의견도 뭐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예. 그 속에서 전당대회를 준비하면서 정치인들이 니까 당연히 전당대회에 대한 얘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너무 그러니까 이제 마치 개파가 있다, 뭐 계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문매를 맞으니까 아마 해산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뭐 결정을 내린 것 같아요. 예, 예. 제가 이제 19대 활동할 때도 보면 뭐 국회의원들의 다양한 연구단체 모임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공부하는 모임도 있었고. 그리고 뭐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의견에 동의하는 의원들이 모여서 논의하기도 하고 뭐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뭐 지나치게 확대해서 해석한다는 것도 좀 무리한 것 같고요. 다만 어쨌든 이제 뭐 해산하면서 밝혔듯이 오해가 생기는 부분은 좀 적절치 않다라고 했기 때문에 해산하기로 한 것 같은데 뭐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로 이 논란은 뭐 좀 종지부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전당대회를 앞두고 어제 이제 박범계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고요. 이제 뭐 앞으로 당권 주자들의 출사표가 좀 속속들이 이어질 것 같은데 지금 좀 관심을 받고 있는 게 이해찬 의원이 출마할지 여부가 최대 변수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언론 보도나 아니면 뭐 의원들끼리 사이에서 나오는 얘기를 좀 들어보면 예. 고민을 하고 계신 걸로 이렇게 아직까지는요 보고 있고 그다음에 당에 나가야 될 방향이나 아니면은 문재인 정부 2기 그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어떤 당 대표가 이 시기에 필요한 건가라는 내용들이 의원들 사이에서 많이 논의가 되고 있고 의원들뿐만 아니라 저희 당을 지지하거나 관심 있게 지켜보는 국민들이 저희 전당대회가 어떤 모습으로 국민들한테 보여지는지가 매우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지금 이제 뭐 친문이니 비문, 반문 이러면서 이제 조금 사실은 선거를 앞두면 있지도 않은 그런 프레임 구도가 만들어지고요. 그다음에 그것이 이제 뭐 언론에서 집중 부각이 되다 보면 마치 우리 당 안에 뭐가 있는 것처럼 되는데 사실 저희가 지난 2015년, 16년을 경과하면서 당내 그런 좀 이질적인 형태의 그 분파적인 행동을 하셨던 분들이 많이 나가서 저희 당은 굉장히 이제 좀 질서 있고 그다음에 그 지난 탄핵이나 아니면은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제 지도부가 구성이 됐던 거 아닙니까? 지난 그 추미애 대표 전 체제가 구축이 돼서 이번 이제 지방선거와 보궐선거의 압승을 거두는데 역할을 한 거기 때문에 다음 전당대회가 이제 8월 25일이고 한 대략 지금 한 50일 정도 50일 남아 있고 예. 이제 중간에 7월 27일 날 컷오프가 있고 그리고 예. 이제 후보들의 등록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동안에 저희 지난 전당대회 때 준비했던 분들 중에 이렇게 떨어지신 분들이 이번 전당대회 때 도전하는 분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새롭게 이제 좀 야심차게 당을 새롭게 혁신하겠다라는 입장을 갖고 이제 도전을 하시는데 이것이 이제 뭐 이해찬 전 총리가 워낙에 이제 무게 있는 분이고 오랫동안 정치를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당내 여러 출마하는 분들이 고려의 대상은 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각각의 자신이 출마하는 내용을 가지고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아름다운 경선을 치르고 거기서 당 대표가 나오면 또 당은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의 사랑과 그다음에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을 이렇게 착실히 준비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민주당의 전당대회를 좀 어떻게 예상을 좀 저는 하시나요? 뭐 이해찬 의원께서 출마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요. 이해찬 의원이 출마하시면
아마 대표로 당선되실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상당히 크다. 예, 그리고 당의 필요하고도 어느 정도 부합되는 측면이 있다. 예컨대 김부겸 행자부 장관 같은 경우는 본인이 뭐 명시적으로 뜻은 밝히지는 않았지만 차기 대선 주자로 지금 이렇게 거론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이 다음 총선 공천권을 가진 당대표가 된다. 일단 행자부 장관 를 그 직을 던지고 당대표 출마하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예. 또 본인이 대통령 사인 이런 말씀하셔서 더욱 스스로 족쇄를 찬 측면이 있고 또 다음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분이 당대표를 맡는다. 그러면 지금 문재인 정부 2년 차에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하시는데 상당히 다음 주자의 이 힘이 쏠릴 경우에 국정 운영에 좀 방해되는 측면도 있어요. 예, 그런 예. 면에서 김부겸 장관은 출마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럴 경우에 이해찬 의원 같은 분은 다음 대선 주자로 거론되지는 않지만 당내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일종의 당의 어른이지 않습니까? 예. 이분이 국정 운영을 이렇게 청와대 대통령이 하시는데 당에서 뒷받침할 때 나름대로 장악력을 가지고 관리형 대표로서 충분히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당내 아마 기류가 상당히 있어서 이분이 출사표를 던지신다면 당선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인다 이런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연세도 좀 있고 7선 의원이시란 말이죠. 그래서 이 당내에서는 좀 젊은 분으로 세대 교체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있어요. 예. 그런 측면에서 국민이 바라보기에 지금 민주당의 어떤 변화랄까 이런 측면에서는 이해찬 의원에 대해서 조금 너무 뭐 경력도 많고 연세도 드시고 뭐 이렇게 바라볼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반대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경선이 진행이 되면 굉장히 관심사가 되겠죠. 그러나 당내 역학관계상 이번에 대의원과 권리당원 85%가 투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100%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투표가 차지하는 게 85%, 일반 여론조사 15%이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 내에서의 어떤 이해찬 의원이 가진 위상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그분이 출마하시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자유한국당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비대위원장의 구인난을 겪는 상황에서 김무성 의원의 탈당 요구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 배경은 뭐라고 좀 보십니까? 이거는 완전히 개파의 이익 차원에서 서로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저는 자유한국당과 관련해서 저 당에서는 백약이 무효다. 왜냐하면 그 고질적인 개파의 인적 구성과 갈등 때문에 어떤 분이 와도 비대위원장으로서 역할하기 어렵고 자유한국당이 국민이 바라는 그런 눈높이에 맞는 근본적인 혁신을 하기 어렵다. 그래서 저는 당 해산하는 게 바른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지금 자유한국당 틀 내에서 어떻게든 쇄신도 하고 뭐 혁신도 하고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몰라도 그거를 논의하기 위해서 비대위원장을 모시겠다고 하는데 그 비대위원장을 모시겠다고 주도하는 쪽은 소위 당에 나갔다가 들어오신 복당파, 소위 비박계란 말이죠. 근데 지금 숫자는 친박계하고 잔류파가 많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새 비대위원장이 와서 우리를 고립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비대위원장 모시는 것 자체도 어렵고요. 비대위원장으로 거론되는 분들 입장에서는 자유한국당은 보니까 구제불능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40여 명의 비대위원장 중에 내가 한번 나서서 그 당을 고쳐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없어서 구성이 굉장히 지금 비대위 구성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김무성 의원 보고 나가라고 하는 분들은 이제 친박의 핵심들이죠. 근데 이분들은 자기들의 당의 위상을 이번에 지방선거 참패를 계기로 좀 더 키워보려고 하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정말 진정이 당을 생각해서 하는 그런 의도는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김무성 의원도 그거를 간파하고 있는데 나갈 수도 없고 김무성 의원 책임도 물론 큽니다. 그러니까 저는 김성태 지금 고난대행이 고난대행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당을 제대로 이끌어갈 리더십이 없어요. 그래서 김무성 의원이 김성태 의원하고 관계가 아주 좋고 서로 소통을 하는 사이지만 절대 김무성 의원 보고 친박에서 나가라고 한다고 해서 나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계속 개파 싸움을 하면서 구제불능 상태로 표류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뭐 다른 당의 상황입니다만 지금 뭐 자유한국당의 상황이 그야말로 이 내용이 상당히 깊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글쎄요, 뭐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일단은 이 내용이 깊어지는 것 때문에 예. 지금 최근에는 개헌론을 지금 자유한국당이 들고 다시 나왔고 예, 그 자당의 그런 어려운 상황을 좀 이렇게 상쇄시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하고 또 하나가 의장단과 지금 상임위원장단 선출 원구성, 문제가 예. 계속 그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해결을 못 보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그 안정적이지 못한 야당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예, 거기다가 이제 뭐 김무성 의원에 대해서 탈당을 하라고 주장하면서 뭐 먹던 우물에 침 뱉고 당 떠난 해당 행위자라고 그야말로 그건까지 막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미 합쳐서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선거를 공히 치르다가 결과가 나빴으면 이걸 어떻게 수습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국민들 볼 때는 황당하기 이를 데 없는 상황이 계속 연일 이제 연출이 되고 있고 예, 그 과정에서 해결할 것도 안 보이는 거고 그다음에 비대위원장의 물망에 올랐던 분들은 사실은 굉장히 불쾌한 분들도 많은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 탄핵 그 당시에 그 소장으로 있었던 이정미 이정미 재판관도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거론을 한다거나 이런 식의 그야말로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는 식으로 해서 명예를 좀 훼손하는 것 이것까지도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예. 제가 제가 볼 때는 니 탓 내 탓 공방으로 날 새지 마시고 조금 타협하고 조정해서 비대위원장의 기간을 뭐 내년까지 가져갈 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빠른 시일 안에 전당대를 통해서 다음 총선을 대비하는 그런 지도부를 구성하는 것이 맞는 거지 그거를 안 하려고 꼼수를 쓰기 위해서 뭐 비대위원장에게 전권을 주는 그런 뭐 칼절을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적절치 않을 뿐만 아니라 예.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1년 8개월 정도라는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 그 비대위원장에게 총선에 대한 공천까지 줄 수도 없고 준다고 해서 전당대회 없이 그 위원회가 계속 갈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비박 또는 이제 탈당했다가 들어와셨던 분들도 좀 상황을 너무 좀 그 뭐라고 이렇게 좀 국민들 눈높이에 안 맞는 비상식적인 주장을 하는 거고요. 예. 친박과 잔류파들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김성태 원내대표와 김무성 전 대표를 그러니까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 행동도 사실은 적절치는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튼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빠른 시일 안에 비대위원장 체계가 만들어지면 지고 그리고 김성태 원내대표가 본연의 임무, 그러니까 원내대표로서의 본연의 임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좀 정상적 체계가 되는 것은 저희들은 원하고 있는 거죠. 예, 네. 그래야 이제 빠른 이제 국회 정상화가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야기를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저희가 뭐 취재 기자를 통해서도 좀 전해드렸습니다만 이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이 처음으로 공개가 됐는데. 일단은 영수증이 없어서 이게 어디에다 썼는지, 뭐 어느 용도로 썼는지 이런 거를 좀 알 수가 없습니다. 글쎄요, 이게 두 분 모두 일단 전직 의원이시기 때문에 이게 이 특활비가 어디에 쓰이고 또 왜 필요한 건지 국민들은 상당히 이 부분을 좀 관심을 갖고 상당히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국회의원들이 특수한 어떤 정보나 수사 활동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국민 입장에서는 우리 세금을 그렇게 정말 주먹국으로 어디에 쓰는지도 모르게 써도 되느냐 문제 제기를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보고 예. 이번에 결국은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국회가 공개하게 됐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특수활동비 문제가 정말 본격적으로 국회 안에서 다뤄져서 일부는 지금 아예 없애자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일부는 제도를 개선해서 투명하게 쓰게 하자. 그 대신 활동비 규모를 줄여야 되겠죠. 예.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특수활동비로 책정이 되는 게 이제 국회의장단의 경우에 국회의장과 또 두 분의 부의장이 의원외교를 하시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차원에서 의원외교 하는 거는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럴 때 의장이 해외 나가서 뭐 여러 공간을 또 방문하고 경력금으로 주는 것도 있고 또 상대국에 있는 분들 뭐 대접할 일도 있고 해서 예. 저는 어느 정도의 특수활동비는 의장단의 경우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상임위 차원에서 의원들이 뭐 외유다 이런 지적도 받지만 의원외교를 하는데 정말 의원외교를 엄정하게 하게 해서
약간 규모의 특수활동비를 쓰게 하는 거는 저는 현실 타당성이 있다고 봐요. 근데 이런 거는 이제 국회에서 여야가 논의해서 제도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이 특수활동비가 정말 눈먼 쌈짓돈처럼 쓰인 거는 사실입니다. 예컨대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새누리당 원내대표 시절에 그때는 새누리당이 아니고 한나라당입니다. 이 원내대표 시절에 특수활동비를 받았는데 지금 보니까 매달 3천만 원 받는 거죠. 예. 그 3천만 원 쓰고 남은 거를 집에 갖다 줬다. 예. 그리고 내 수중에 안 돼. 그게 내 마음대로 쓰는데 뭐가 문제냐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예. 근데 그분의 그런 어떤 공인의식은 저는 문제가 있고 그걸 계기로 더 이번에 특수활동비가 공개가 됐는데 이렇게 막 쓰는 거는 이게 반드시 제동을 걸어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영수증을 첨부를 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거죠. 근데 원내대표를 하다 보면 네. 지금 이제 민주당도 여당 원내대표 홍 대표 계시지만 이 원내 활동을 하기 위해서 또 야당과 대화를 하고 접촉하기 위해서 저 여당 원내대표가 야당 원내대표 또는 원내대표 단 불러서 밥을 먹을 때 뭐 쓰실 수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 규모는 좀 축소하면서 영수증을 꼭 첨부해가지고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썼는지를 확인하도록 하는 거. 예, 그게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물론 뭐 지금 여야 모두 자성의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일부에서는 뭐 폐지를 해야 된다라는 좀 의견도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제도 개선 차원에서 상당히 공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80억에서 들어가던 비용이 올해 60억이고요. 내년에는 40억 규모를 이제 줄여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리고 김영란법 이후에도 그 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 규모 자체가 줄어드는 거는 뭐 당연한 것이고요. 지금 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의장단이 외국에 나가서 외교 활동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일정 부분 좀 필요하다고 보고 예. 그리고 나머지 의원들에게 지급하던 비용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뭐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없어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원내 대표단이 원내 부대표단을 그 이제 뭐 15인에서 17인 정도로 해서 매달 얼마 정도의 그런 그 활동비를 지급을 하는데 그게 아마 현금으로 지급돼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사실 뭐 관례이다라고 관행이다라고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규모를 줄이고 특활비를 아예 없애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정의당을 중심으로 해서 없애자고 하는데 예, 그건 또 교섭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또 이렇게 편안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꼭 불효불급한 부분에 있어서는 뭐 특활비를 책정을 하고 그다음에 영수증을 가급적 제출을 하는 방향으로 가고 정이 안 되면은 그거는 이제 뭐 아마 결제는 다 이루어지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하여간 어쨌든 사회가 투명화돼가고 정치권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아가는 과정이 역시도 저는 특활비 문제라고 보고요. 특활비 문제는 국회뿐만 아니라 국정원 특활비도 그래서 보다 투명하고 규모에 대해서도 줄이는 방향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만큼 제가 볼 때는 뭐 이거는 불가피하게 조정을 해야 되고 손을 봐야 되는 사안이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동안 관행으로 해오면서 국민들한테 좀 눈살을 찌푸르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치권 이슈들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또 이상일 새누리당 전 대변인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